자, 영상 문화의 이해. 이번 편에서는 영상 테크놀로지와 이미지의 재생산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게요. 영상 문화의 이해 전체 중에서 이 영상 테크놀로지와 이미지 재생산은 이 4장에 해당되겠네요. 네, 전체적인 내용은 어떤 그 이미지의 역사 속에서 이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이 기술적인 변화 속에서 이 이미지나 의미가 어떻게 재생산되어지고 발전되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영상 테크놀로지와 이미지 재생산 4장이라고 그랬죠? 전체 내용 속에서. 이 7개의 챕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는 이, 이 원근법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사실주의적인 전통이 어떻게 발생되었으며 이 원근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로 인해서 이미지나 의미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사실주의라고 하는 것과 영상 테크놀로지의 관계, 그리고 3강에서는 그 이미지가 어떻게 재생산되어지고 의미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전체 이 4장의 영상 테크놀로지와 이미지 재생산에서 이 네 번째 강의인 이 정치적으로 재생산된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정치적으로 재생산된 이미지. 예. 이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정치적인 속성을 갖게 되면서 이 이미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어떤 그 정치적인 이미지들을 접하게 됩니다. 자, 그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미지가 재생산되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며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이 정치적인 성격을 띠게 되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에 관련해서는 이 발터 베냐민이라고 하는 사람과 밀접한 이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발터 베냐민은 이 독일 출신이고요. 그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라고 하는 곳에서 학문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하는 그 동료 연구자들과 함께 같이 학문을 연구하고 사회에 어떤 비판적인 의견들을 내는 그러한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형성이 됐는데요. 나치가 독일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발터 베냐민은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터 베냐민은 어떤 그 예술이라든지 어떤 미학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대중문화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그때 나치가 독일을 지배하던 무렵 이 대중사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리고 대중문화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했던 그러한 비판적 사회 이론가라고 하겠습니다. 자, 발터 베냐민이 했던 얘기와 연관해서 이 정치적으로 재생산된 이미지와 연관된 중요한 문장을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 기계 복제, 그러니까 기술이 발달하면서 어떤 예술이나 이미지들이 이 복제하기가 굉장히 편한 그런 사회 환경이 조성되었죠. 기계 복제의 결과는 예술의 기능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자, 그것은 바로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 의뢰에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술은 이제 다른 실천에 기반을 두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정치다. 자, 무슨 얘기냐면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활용되어지기 이전에는 자, 의뢰라고 하는 어떤 그 형식, 격식, 규범, 가치, 관습 이런 것에 의해서 예술이 만들어지고 소비되어졌더라면 그 대표적인 게 종교가 될 수 있겠죠. 예, 종교가 하나의 예술이 만들어지고 소비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러한 것보다는 이제 정치에 의해서 예술이나 이미지들이 활용되어지는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미지라고 하는 것을, 자,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뭐, 영상이 될 수도 있고, 회화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겠죠. 뭐, 다양한 의미의 미디어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이미지가 정치적으로 재생산되어지고 활용되어지는 데 있어서 이 괴벨스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나치의 선전상이었죠. 대중들에게 나치의 생각을 전파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굉장히 이 대중을 선전선동하는데 능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 괴벨스가 했던 얘기를 한번 볼게요. 자, 선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한 작업을 얘기하겠죠. 이 단 한 문장으로도 가능하지만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게 진실이건 거짓이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대중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이 단 한 문장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지만 자, 그것을 반박하려면 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땐 사람들은 이미 선동되어 있다. 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선전선동을 할 때 한 문장으로 사람들의 대중들의 마음을 바꿀 수는 있지만 한 번 선정선동된 대중들의 마음을 돌이키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현실 정치 속에서 이 국회의원들이 좀 생각이 났어요. 가장 무책임하게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데 있어서 책임지지 않을 발언들을 하고 대중들을 현혹시킨 이후에 그것이 나중에 가짜 진실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할지라도 이미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선전선동한 그러한 정보나 데이터가 사람들 마음에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되돌이키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이런 어떤 그 선전선동에 대한 이러한 과정은 이러한 행위들은 정치적 의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향들이 좀 강하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선전이나 선동이나 선전이 좀 더 넓은 의미겠죠. 자, 독일에서는 이 정치 지도자의 이미지와 가치를 치장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선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개념을 홍보하고, 자,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선전선동을 하는 이 사람, 의도된 생각을 믿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언어와 이미지를 사용하려는 모든 시도를 선전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이 광고 이미지나 어떤 그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설득하려는 의도를 담은 이미지 등을 활용한다고 보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선전이나 선통은 이미지라고 하는 것을 이 정치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어떤 이미지가 이 기계적으로나 또는 전자적으로 재생산되어질 때, 복제되어질 때, 이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 장소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그 편재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 장소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성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성은 이 텍스트라고 하는 것과 결합되어서 사람들을 더 효과적으로 설득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그 이미지와 텍스트라고 하는 것이 조합되어서 얼마나 더 강력한 이 영향력을 끼치는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고요. 자, 이미지에서의 그 텍스트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죠. 자, 그래서 이미지를 이 텍스트로 인해서 자, 다르게 보도록 유도하고 그리고 관람자가 여기서 관람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수용자 개념이 되겠죠. 넓은 의미의 수용자 개념이 되겠죠. 이 관람자가 이미지를 정해진 방향으로 읽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텍스트로 인해서 이미지를 이 만든 사람이, 작가가, 의도한 사람이 이 정해진 방향으로 읽도록 지시한다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예. 뒤에 이제 작품 사례를 좀 보겠고요. 바바라 크루거라고 하는 작가에 대한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그 강렬한 메시지를 가진 문장, 그리고 사진을 통해서 현대 자본주의와 현대 자본주의와 여성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불합리한 사회를 고발하는 그런 작품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미국 페미니즘 미술의 1세대 예술가라고 하겠고요. 자, 마치 광고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독특한 형식의 미술로 그녀만의 미술을 완성했다라고 보겠죠. 자, 여기서는 뭐 바바라 크루거의 작품 세계를 깊이 있게 분석하기보다는, 자, 이미지에서 텍스트의 역할이 어떤지를 확인해보는 그러한 정도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Your body is a battleground. 당신의 몸은 전쟁터다. 자, 사진을 오려 붙이는 이 포토 몽타주 기법으로 만들어서, 자, 이미지는 1989년 워싱턴 DC에서 열린 이 낙태 합법화 찬성 행렬을 위한 포스터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바바라 크루거는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이 부당한 억압과 성차별에 맞서 저항하는 대표적인 페미니즘 예술가로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이미지와 텍스트 간의 시너지 효과, 그럼으로써 만든 작가의 의도를 강하게 어필하는 그러한 사례의 작품을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Your gaze hits the side of my face. 당신의 시선이 나의 뺨을 때린다. 자, 여기서 그 이 이미지와 이 텍스트 간의 이 관계성을 통해서 더 강력한 영향을 받는 사례를 작품으로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gender is irrelevant. 자, 성별은 중요하지 않다. 자, 여기서 이 이미지의 역할과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이 텍스트의 관계 속에서 이 이미지가 더 강하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작품의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언어와 이 사진이 만났을 때 파괴력을 이 작가는 간파를 했죠. 그래서 사진 못지않게 이 텍스트를 중시했고요. 그리고 이 사진과 언어의 결합 효과를 강력하게 실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진을 찍기보다 오래된 사진이나 잡지 등에서 사진을 골라서 강력한 풍자적 텍스트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가 정치적으로 재생산되는 과정 속에서 이 텍스트의 역할을 여러분들은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자, 이미지에서의 텍스트와 연관해서 하나의 이제 광고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말보로 담배 광고죠. 자, 왼쪽과 오른쪽 그리면은 차이가 있죠. 자, Come to Marlboro Country. 이 말을 타고 가는 이 남성의 어떤 그 강하고 강력한, 그리고 어떤 맛있는 이미지를 강조해서 담배를 구매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광고라고 한다면, 여기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I miss my long bar 앞에서 어떤 뭐 폐에 관련된 문제를 어필하고 있죠. 같은 상황을 이미지 속에서 보여주면 이 텍스트가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 이미지가, 이 광고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의미는 180도 달라진다고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자, 이미지에 텍스트가 덧붙여졌다고 해서 우리는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자, 기존에 인식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기존의 어떤 상징 덕분이라고 하겠죠. 말보로 앞에서 두 장의 사진 속에서는 담배는 등장하지 않죠. 하지만 저 사진의 이미지가 말보로 광고일 것이다라고 하는 기존에 우리에게 인식되어진 상징의 역할 덕분에
이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의미를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었던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의 사진은 이 담배를 피우는 카우보이는 하나의 그 강한 남성성을 얘기했다라면, 자, 오른쪽에서는 그런 텍스트로 인해서 자, 담배 피우는 카우보이는 하나의 그 폐질한 환자로서 인식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다른 의미로 만들어내는 이 과정, 하나의 이미지를 다르게 비틀어서 새로운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전유로 하겠죠. 자, 이러한 전유는 일단 관람자가, 수용자가 원래 이미지에 친숙해야 한다는 전제. 자, 말보로의 광고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런 어떤 그 서부적, 그 와일드한 서부적 이미지는 이 말보로 광고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 속에서 새로운 텍스트를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전달하는 과정은 우리가 말보로 광고에 대한 이미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작가에 대한 예를 들어볼게요. 존 하트필드라고 하는 이는 이제 나치에 대항하는 그러한 작품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정치적인 사진을 활용한 콜라주를 제작을 주로 했고요. 자, 그의 이미지가 강력한 효과를 내는 이유는 그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기존의 사진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했는지와 강한 연관성이 있겠습니다. 존 하트필드의 슈퍼맨 아돌프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자, 존 하트필드의 어떤 그 나치 비판 이미지이겠죠. 자, 히틀러가 금화를 삼키면서 독일 국민들의 돈을 빼앗아가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사진 콜라주라는 형식으로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고요. 어떤 사실주의적 관점보다는 이 정치적 은유를 한 그런 작품의 사례겠죠. 밑에 있는 뭐 글을 해석을 해보면 그는 금을 삼키고 양철 접시를 뱉어낸다 라고 하는 문장이 쓰여 있고요. 자, 히틀러가 독일 국민의 혈세를 도둑질하면서 거짓 메시지를 팔고 있음을 비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에서의 텍스트는 이미지를 다르게 보도록 유도를 하고요. 그리고 관람자가 이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이미지를 정해진 방향으로 읽도록 지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다른 여러 가지의 작품들이 있고요. 자, 이 작품들은 기존에 있었던 이미지를 활용해서 새로운 인식의 방향성을 만들어낸 그러한 작품들이라고 하겠죠. 당시 이제 혼란하고 부패한 시대의 상황을 비판하는 작품에서 많이 활용되어졌습니다. 자, 정리하면 정치적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당시의 선전적 이미지 양식을 차용했죠. 그리고 사진 콜라주라는 이미지 재생산을 통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했고요. 그리고 당시 선전용 이미지 양식을 차용해서 나치를 비판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종종 수용자로 하여금 이미지를 정해진 방향으로 읽도록 지시한다고 했죠. 예. 앞에서 봤던 사례처럼 밑에 있는 그 silence는 곧 death다. 자, 침묵은 곧 죽음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텍스트를 이 분홍 삼각형에 부여합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의미로 약화시킵니다. 자, 새로운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죠. 자, silence equal death다. 자, 요 이미지와 관련된 얘기를 좀 더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원래 이 분홍 삼각형은 그 나치가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박해하는 과정 속에서 사용되어졌던 상징이죠. 자, 이것을 거꾸로 돌려서 silence equal death라고 하는 텍스트를 부여합니다.
자, 과거의 어떤 그 유태인들에 대한 혐오의 상징이었죠. 이 삼각형은. 낙인을 찍어버렸죠. 그를 곧 그 동성애자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으로 전유시킵니다. 그리고 약호 전환을 시켜요. 자, 새롭게 의미를 만들어내고 그 새롭게 의미를 만들어내는 이 규칙을 변환시킵니다. 거기에 대한 사례를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액터에서 그 에이즈 행동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예. 그들이 이 이미지를 대량 생산하고 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정부 당국에서 그 에이즈 환자들에 대한 어떤 그 차별, 박해, 그리고 치료를 제대로 안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불만들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그 국가나 정부에 대해서 이 항의 시위를 하게 되고 그 항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이미지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 기계 복제 시대. 지금은 이미지들이 너무나 다양하게 그리고 반복되어서 재생산되어지는, 복제되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죠. 이러한 시대에 있어서 그 저항적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자, 고유하다거나 신성하다거나 또는 어떤 금전적 가치를 지녀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자, 에이즈 행동주의자들은 자, 뉴욕에 최대한 많은 상징과 메시지를 유통시키기 위해서 뭐 복제하고 그걸 포스터로 만들거나 스티커로 만들거나 자, 티셔츠 등에 사용될 이미지를 생산해서 길거리를 저항 미술의 장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 재생산된 이미지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앞에도 얘기했지만 편재성, 어디에나 퍼져 있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이 편재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목격하고 경험하는 이 수용자들은 자신들의 수동적인 자세를 제고하고 그 편제된 이미지의 가치에 동조하는 그러한 경향성들을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자, 의도한 목적에 맞게 기존의 이미지를 전환시켜 버리죠. 바꿔버리는 과정을 이 전유라고 하겠고요. 그리고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의미 해석의 규칙을 바꿔버립니다. 이것을 약호 전환이라고 하겠죠. 이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비틀어버리고 전혀 다른 의미와 상징을 만들어버리는 과정을 통해서 이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정치적인 의미가 좀 강했죠. 자,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변형되어지고 재생산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사례로서 정치적인 목적의 선정용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 삐라라고 하는 이 대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삐라. 여러분들은 혹시 삐라란 말이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의미를 더 정리해 볼게요. 자, 삐라라고 하는 것은 자, 전단지를 얘기합니다. 전단을 얘기하죠. 선전이나 광고 또는 선동하는 글이 담긴 종이 쪽이죠. 삐라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자, 전단이나 벽보를 타는 빌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식 발음으로 경험화되어서 삐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많이 썼죠. 대표적인 심리전에 활용되어지는 매체가 삐라였고요. 그리고 총칼이나 대포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적의 마음을 공격하는 종이폭탄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시기별로 이 정치적으로 재생산된 이미지인 삐라가 어떻게 그 모양과 형식을 바꿔왔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1960년대와 70년대는 극한 냉전의 시대였죠. 굉장히 격한 냉전의 시대였죠. 자, 정전협정 이후에 북한이 삐라를 본격적으로 살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한때 북한의 어떤 지하 자원과 이 여러 가지 그 조건으로 북한이 남한보다 더 어떤 그 생산력이라든지 경제력에 있어서 앞섰던 잠시의 시기가 있었죠. 그 당시에 이제 북한의 우월한 경쟁력을 남한 국민에게 과시하는 그러한 삐라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우측은 그 오른쪽에 있는 이 이미지는 어떤 민중 위주의 나라에서 북한의 어떤 생산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단합된 어떤 그 인민들의 그 단합된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과는 대비되는 왼쪽에는 북한이 바라보는 남한 사회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극단화시켜가지고 오른쪽에 헐벗고 굶주린 어떤 서민들의 모습과 왼쪽에는 이 기득권을 누리는 그러한 어떤 양극적인 모습들을 보이는 삐라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1980년대, 90년대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반공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는 그 우상화 작업이 극에 달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모습을 미화한 그림을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선동 문구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공산주의 체제의 우월성과 주체 사상을 선전하는 그러한 이미지들을 이 삐라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그 김대중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이 화해와 협력의 시대가 2000년대에 진행이 되죠. 그래서 6.15 남북 공동선언으로 인해서 이 한반도에는 화해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그래서 이제 삐라 살포를 중단하고 서로가 이제 방문하는 그러한 이 화해의 시대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 2016년 이후 이 박근혜 이명박으로 이어지는 어떤 그 보수 정권으로 인해서 다시 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남북 간의 어떤 그 냉각된 분위기가 조성이 됐죠. 그래서 약 20년 만에 다시 삐를 살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듯이 박근혜 대통령과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그런 삐라의 이미지를 보고 계십니다. 자, 한 가지 재밌는 사례를 보면, 자, 연예인의 이미지를 이용한 삐라의 사례를 잠깐 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삐라가 두 가지가 보이죠. 자, 왼쪽은 그 대북용 삐라입니다. 여기서는 그 원미경이나 최명길 등 당시에 인기 있었던 연예인들, 여성 연예인들을 많이 활용을 했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월남에 내려오면 이 보상금과 다양한 혜택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보고 있고요. 자, 오른쪽에는 대남용 삐라에서 이 배용준 씨가 등장을 했죠. 자, 재밌는 것은 대북용 삐라에서는 굉장히 그 성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금전적인 이득을 강조하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오른쪽에는 배용준이라고 하는 이 캐릭터의 긍정적인 모습을 부각시키는 그 두 가지의 어떤 그 차이점들을 보면서 서로 남한과 북한의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의 주어진 이 환경의 차이를 좀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남북한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 내에서도 이 삐라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기도 했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시절에 종로 일대에 뿌려진 삐라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뭐가 연상이 되시나요? 네. 이 한국 영화 중에 한국 영화 중에 동막골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자, 거기에 등장하는 강혜정 씨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던 그런 어떤 뭐 흔히 그 시쳇말로 미친 광녀의 역할을 했죠. 그 동막골에 나왔던 그 광녀의 이미지를 삐라 속에 차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Mad Government에서 미친
정권, 미친 정부라고 하는 이미지와 연관된 이 미친 사람의, 미친 여자의 이미지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유시킨 그러한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청와대가 보이고요. 그래서 원티드 해서 현상수배자를 의미하는 그러한 어떤 현상수배 포스터처럼 해서 종로 일대에 이 편제시킨, 이미지를 편제시켜서 다양하게 퍼뜨린 그러한 삐라의 사례를 보고 계십니다. 자,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하나의 정치적으로 재생산된 이미지를 볼게요. 자, 미국에서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등장하죠. 자, 버락 오바마. 자, 2008년도 선거 캠페인에서 이 HOP, 희망이라고 하는, 호프라고 하는 그러한 슬로건을 가지고 포스터를 만듭니다. 그래서 젊고 혁신적인 후보의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널리 각인시킵니다. 이 이미지 속에서는 이 색이라든지 어떤 이 단순한 어떤 그리고 강렬한 이미지, 의미를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글자 서체도 그렇고 그리고 강한 이 붉은색과 이 푸른색의 대비를 통해서 굉장히 강력한 이미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거 캠페인이 진행되면서 이 이미지에 대한 패러디와 모방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왼쪽에 보면은 미국의 방송국 HBO에서 방영한 정치풍자극 필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이미지를 패러디하게 됩니다. 자, 오른쪽 밑에는 그 대통령 후보였던 존 맥케인과 그리고 부통령 후보였던 그 사라 페일린이 이 오바마의 희망이라고 하는 그러한 텍스트를 덥, 마약이나 너 싫어, 아니야 라고 하는 단어, 부정적인 단어로 바꿔서 패러디를 하죠. 그래서 서로 경쟁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몇 가지 정리하게 되면 일단은 이미지와 함께 텍스트를 사용했죠. 그리고 사람들이 기존에 이미 인식하고 있었던 그러한 이미지를 전유함으로써 어떤 그 새로운 의미 형성의 방향을 제시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편제시킴으로써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과정, 그리고 전유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의미로 만들어내는 어떤 그 패러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이 재생산의 과정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활용되어지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이 정치적인 목적과 수단을 위해서 재생산되어지는 이러한 챕터에서의 핵심적인 정리는 이러한 과정이 벌어지는 이러한 의미는 이 기계복제가 가능해진 시대의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의뢰에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기반을 두게 된다. 자, 의뢰라고 하는 것은 관습이나 어떤 문화, 그다음에 어떤 전통, 그다음에 어떤 가치, 어떤 그 전통적 가치 측면이 좀 강하죠. 대표적인 게 앞에도 얘기했지만 종교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예의범절이라든지 아니면 전통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예술이 만들어졌더라면 이 기회복제가 가능해진 시대에는 이 정치라고 하는 것에 이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많은 동력이 정치로 변화되는 그런 계기를 맞게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기계적, 전자적으로 재생산된 이미지는 여러 장소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고, 그걸 편제성이라고 했죠. 그리고 텍스트와 결합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능력이 증대되어진다.
라고 하는 얘기를 앞에서 얘기했고요. 그리고 복수로 재생산될 수 있고 여러 장소에 존재할 수 있는 이미지는 현재성이라고 했죠. 급속히 확산되고 널리 퍼질수록 더 강력한 메시지와 정치력을 획득한다. 더 나아가서 이 소셜미디어 시대에서는 어쨌건 간에 이 연결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공유함으로써 이 강한 어떤 그 공감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과정을 보았을 때는 이 재생산이라고 하는 이 기술 복제 시대의 재생산의 의미가 이 소셜미디어 시대에서는 극대화되는 경향들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문화 2의 4장의 영상 테크놀로지와 이미지의 재생산 파트에서 자, 4강의 정치적으로 재생산된 이미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기술이 발달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지가 복제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 재생산된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이 정치적으로 생산되고 활용되어질 때 어떤 효과와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